그러니까 도관농자 이렇게 했을 때는 도시지역에 주로 개발할 땅, 관농자, 비도시라고 하죠. 도시지역 외지역 관농자가 주로 보존할 땅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만 적용되는 규정 또는 비도시만 적용되는 규정 나눠지기도 하고, 도시지역을 만약에 주상으로 나눠서 본다라면 주상공이 주로 개발, 녹지 비도시는 주로 보존. 그래서 주상공만 적용되는 규정, 주로 녹지와 비도시만 적용되는 규정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개발과 보존. 그리고 어디가 싸냐 비싸냐 하는 것도 항상 잡아두는 게, 상대적으로 비싼 곳은 토지 이용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은 건축물 지을 수가 있고, 건폐율 윤주로 한도가 나오더라도 다른 곳보다 좀 더 높다는 얘기지. 값이 싸다는 얘기는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수도 작고, 건폐율 윤주로 한도도 다른 곳보다 낮고. 그래서 도관호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도시 지역에. 그 다음에 제일 싼 데가 여기죠? 행위제한이 제일 엄격한 곳이에요. 나중에 써먹습니다. 좀 이따가. 도시역 중에서 이렇게 나눠지면 어디가 제일 비싸요? 상업이 제일 비싸. 그 다음에 제일 싼 데가 여기지. 주거지역 중에서 어디가 제일 비쌉니까? 준주거. 제일 싼 데는? 이게 제일 비싸고 위로 올라가면서 떨어지죠? 네. 주거환경은 여기가 제일 좋고 여기가 제일 떨어집니다만 가격은 반대라 그랬어요. 여기가 제일 비싸고 비싼 것만큼 환경은 떨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여기가 제일 비싸고 위로 가면서 줄어들어요. 상업지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중심. 그 다음에 일반. 그 다음에 유통, 클릭. 일용품 서비스 공급을 여기가 제일 떨어지는. 녹지지역 중에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녹지지역 중에서 제가 헛소리를 했네. 여기다 짚으면서 그래서 난 자율이 왜 나오나 그랬더니만 공업지역 중에서 어디가 제일 비싸요? 그 다음에 제일 싼 데가 녹지지역 중에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자연녹지. 개발이 되는 것만큼 제일 비쌉니다. 제일 싼 데가 도시지역 중에서 전체에서 제일 싼 데가 여기에요. 보존 녹지. 관리지역에서는 제일 비싼 곳이 계획관리, 제일 싼 곳이 보존이 될 것이고, 이런 거 이제 다 써먹을 것이고. 자, 이제 18쪽에 양가로 3번 얘기가 용도지역 지정 특례 얘기입니다. 지정 특례. 자, 우리 용도지역 지정 특례라는 얘기는 원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 지정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례라고 하는 것은 이 관리계획 세울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특례예요. 관리계획 세우지 않고도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뻔할 때 특례가 인정이 되는데, 이 지정 특례는 크게 둘로 제가 나눠보지 않습니까? 우리 공유수면인 바다를 매립해서 매립지가 생겨났다라면 공유수면 매립지, 새로 생겨난 땅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땅인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타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크게 두 가지 특례가 있는데, 이 둘의 기본적 차이라면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특례가 인정되면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어느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의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몸으로 본다. 단 지정하고 나서 알려주는 게 고시인데, 고시는 된 것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고시가 의제 안 된다는 얘기는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법률에서 지정된 것도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다 이 세 가지 지역 중에 하나로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봐요. 결정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고시도 된 것으로 보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고시는 된 것으로 보지 않으니까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새로 생겨난 땅이니까, 새로 생긴 땅이라 특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 모르지 않습니까?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 새로 생겨난 땅이라 알려는 줘야 된다. 기존에 있는 땅이라 고시도 된 것으로 보겠다. 따로 알릴 필요도 없다. 차이점. 내용?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 그냥 연상하시면 돼. 그냥 연상하면 돼. 여기가 육지고 바다, 공유수면은 바다, 서해안을 매립했을 때, 자, 우리 매립지가 생겨났다 그러면은, 매립지가 생겨났다라면은
이 매립지는 매립 허가를 받을 때 써냈던 매립 목적대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 목적대로 써야 돼요. 만약에 매립 목적이 저번에 했던 것처럼 서산농장처럼 대규모 농경지 조성이 매립 목적이라면 이 목적대로 써야 돼. 근데 원래는 매립지라면 자 우리 기본적인 사계적이 도간농자라고 그랬고 그럼 원래는 새로 생겨난 땅이 있다면 원래는 관리계획 세워서 이게 농경지 조성의 목적이라면 사계적 중에 어느 지역 지정해야 됩니까? 농림지역 지정해야 되겠지. 원래는 관리계획 써서 농림지역을 지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매립지랑 이웃학도 용도 지역의 내용이 있을 때 이웃학도 용도 지역의 내용은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이 매립 목적이랑 이웃학도 용도 지역의 내용과 비교를 해서 같다라면 예를 들어 이웃학도 용도 지역이 마침 농림지역이라면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안 그래도 농경지 조성이 목적인데 이것이 이웃학도의 농림지역이면 둘의 내용이 비교해 봤을 때 같은 경우지. 같은 경우잖아. 매립 목적이랑 용도지역 내용이 같은 경우입니다. 같다라면 어차피 땅은 전체가 이것과 똑같은 목적으로 전체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잘 됐다. 어차피 똑같이로 둘러싸여 있는 거 관리계획 힘들게 세우지 말고 이 땅은 저절로 이웃하고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겠다. 그 사실을 고시는 해야 된다. 이게 특례가 인정될 때예요. 어느 때? 둘의 내용이 같을 때. 다르면 특례 인정 안 돼요. 다른데 왜 특례를 인정합니까? 예를 들어 여기 도시지역이에요. 둘의 내용이 다르잖아. 그러면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 여기는 농림지역이야. 여기는 도시지역.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 여긴 같지만 여기가 다른 거 아닙니까? 전체가 다른 경우에 속한다고. 둘 이상에 걸쳐 있다라면. 그럼 이때는 특례가 인정 안 되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아까처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농림지역을 따로 지정하는 수밖에 없죠. 관리 세울 필요 세워야 되겠지. 특례 인정될 때는 세울 필요 없지만. 공유소득 매립지. 일단 이거부터 보세요. 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 공유소득 매립지 받아야 하는 그 매립지에 대한 특례인데 A번의 매립 목적이 인접하거든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잖아. 같은지 다른지를 잘 보셔야 되고 같은 경우라면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를 매립 완성된 때로부터 매립의 준공인가로부터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잖아요. 이걸 지정고시가 들어가면 틀린단 말이야. 지정고시 아니고 지정된 것으로 한번 보고 그 사실을 특권시에서는 고시해야 된다. 고시는 따로 해야 된다. B번은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의 것과 다른 경우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 전체가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은 관리계획 결정으로 새로 지정하는 수밖에 없고요. 자, 동그라미로 다른 법률에 지정된 지역의 의제라고 해서 A번에 하나랑 B번에 박스에 두 가지랑 세 가지가 되는데 셋 다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봐요. 특히 A번 보시면 다음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까지 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도시지역으로 되는 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박스에 이걸 하나하나 다 정확히 예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도시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도시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1, 2번에 같은 얘기잖아요. 1번에 항만법에는 항만구역이 됐든 2번에 어촌항법에 어항구역으로 지정됐든 둘 다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시민을 얘기합니다. 어디에 접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자, 역시 여기가 바다하고 육지인데 여기를 항만을 설치하려고 이 공유시민을 항만구역으로 지정했다 칩시다. 어촌항법은 어항구역 지정했다 칩시다. 어항을 설치하려고. 그럼 항만이나 어항은 엄청난 개발이거든요. 방파제부터 시작을 해서 저반시설, 창고시설 다 들어가요. 엄청난 개발이야. 그러면 원래는 여기다 항만이나 어항을 설치하려면 원래는 관리계획 세워서 도시지역을 지정해줘야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데 이 항만과 어항은 공유시민이 어느 육지에 연이어 접하고 있느냐. 매립지는 아니지만 도시지역에 연접해 있다라면 안 그래도 도시지역 지정할 판인데 똑같은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있으니까 잘 됐다.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을 세운 것으로 보겠다는 거지. 매립지 하는 건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잡혀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항구역인데 농림지역에 연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도시로 의지되는 게 아니지. 관리계획 세워서 새로 지정하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디에 연접했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이렇게 도시지역에 연접된 걸 전제로 해서 둘 다. 세 번째가 산업지에 개발하는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얘기합니다. 괄호 속에 산업단지 중에서 농공단지는 제외한다. 이 표현도 주의하시고 우리 산업단지는 원래 농공단지 포함해서 4가지 다 얘기하는 게 산업단지예요. 국가산단이다 그러면 제일 큰 게 국가산업단지고 그렇지 않은 일반산단도 있고 도시지역에 첨단산업만 유치하는 도시 첨단산단도 있는데 농공단지는 제일 작은 거예요. 농촌지역에 공장 몇 개에 불과한 것이 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뺀 나머지 산업단지라면 엄청난 공장이 들어갈 땅이니까 누구에게 맡겨도 이거를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산업단지로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뻔하다면 왜 관리계획 세우느냐. 도시지역으로 지정명세로 보겠다는 건데 농공단지만큼은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농공단지를 보신 분이 있다면 저는 몇 번 봤는데 그 주위는 논밭밖에 없어. 주로 논 쫙 있습니다. 예? 그만큼 작은 거예요. 그만큼 작은 거. 도시적으로 굳이 의지 안 해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특별법 자금만 조금 받아서. 그래서 농공단지는 적용이 안 돼요. 택지개발 척추법은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 엄청 해 그러면.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게 되면 거기다 이제 분양받은 사람이 다 집 짓고 그러겠죠? 엄청난 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거지역에 속하는 도시지역으로 역시 갈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했잖아. 갈 수밖에 없는 땅. 그쪽으로 가는 게 뻔합니다. 또 전원개발 척추법안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도 들어가요. 이 전자가 밭전자 아니고 전기전자라고 했죠? 전기전자? 그래서 이제 큰 발전소 설치하는 쪽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이 됩니다. 엄청난 개발이에요. 그거는 발전소 자체가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엄청난 개발이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생각하고 가족들 생각하면 엄청난 개발이에요. 도시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개발이 안 됩니다. 뻔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괄호 속에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게 한 경우는 제외, 빠지는 거. 발전소 중에서도 수력발전소라면 산간벽제 댐 막아서 낙차를 이용해서 개발한다 그랬죠? 소양강 댐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수력발전소에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로 물고기가 많겠죠, 그 안에는. 우리 수중 물고기랑 수중 아파트 지어주고 그럴까? 걔네들 산책하도록 공원도 설치해주고 필요 없어요. 거기는 아닙니다. 송전 변전 설비만을 설치한 거 빠져. 우리 송전탑 세워서 전기 보내는 게 송전 설비고 변압 전기 바꾸는 게 변전인데 송변전 설비는 발전소 자체로 작으면서도 이거 사람이 있는 곳 골라다니면서 거기다 설치하던가요? 사람이 없는 곳 찾아다니면서 설치하던가? 그러니까 거기 상가벽지를 왜 도시로 의지합니까? 빠지는 거 정확히 아시고. 자, 우리 B번에 보시면 박스에 관리지역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전제 조건에. 관리지역 안에 농지중 농업진흥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밑에는 관리지역 안에 산림중 보존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둘 중에 하나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겠다. 이것도 전제 조건을 바꿀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관리지역을 전제로 해서 관리지역이 있는 땅인데 이곳에 농지가 있다, 산지가 있다면 당연히 관리지역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에서 여기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했다라면 농업진흥지역이라면 원래 농림지역으로 가야 될 땅이라고 배우셨으니까 농림의 농을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보내야 이것이 그대로 농사 잘 지을 목적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거보다 같은 비도시라 해도 좀 더 행위제는 완화되어 있는 게 관리지역인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관리적 행위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 요게 완화되어 있는 것만큼 여기는 파괴돼. 그래서 이렇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왜 안 되느냐? 요거보다 더 완화되어 있는 도시 지역이라면 애초엔 개발할 땅이라 이곳에는 농지도 이거 자체를 지정을 못 해요. 우리 앞에서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저번주 농지법 다음으로 미뤘지? 녹지와 비도시징 일부예요. 주상공에는 주로 도시를 차지하는 주상공은 개발할 땅인데 이거를 지정합니까? 농사 잘 지으라고 주상공으로 개발해야지 충돌돼서 안 돼. 예, 지정 자체를 못합니다.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지정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농림지역이라면 이미 농림지역인데 이걸 왜 이렇게 농림으로 보냅니까? 보낼 필요 없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면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해도 제일 행정에 엄격한 곳, 가장 싼 곳이니까 이건 훌륭히 제 역할을 다해요. 이렇게 안 보내도 이거보다 더 개발 못하게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어요. 이거다 완화되어 있는 곳이 문제되는데 여긴 자체에 지정을 못하니까 여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관리지역에 있는 땅을 전제로 해서 산지가 있는데 산지관리법에서 이게 보전산지로 지정구조가 됐다면 보전산지는 농림의 림을 구성하는 거 배웠잖아요. 림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요거는 자연환경 문제가 둘 중에 하나로 의제된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는 생겨요. 그런데 항상 농림에서 림이라는 것은 임업용이란 말이에요. 임업용. 나무를 잘 키워서 목재 생산을 하겠다는 임업용이거든요. 웬만한 보존산지 다 임업용 맞아요.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존산지를 하더라도 대부분이 임업용이지만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 같은 데 있는 보존산지라면 이거는 자연환경 보존용이라고 했잖아. 임업용이면 나무 컸으면 벌써 그 전에 베서 팔았죠. 그대로 보존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의지되는 건 약간 자기 전제 요건은 똑같습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C번 얘기는 용도지역 환원이라고 해서 이 원리도 똑같아요. 앞에 개발법 뒤에 정비법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아까 이게 농림지역에 있는 땅인데 여기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됐으면 택지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은 저절로 농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생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됐다. 그러면 요거 지정으로 해서 의지했던 이 효과는 과거로 되돌릴 것이냐,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항상 남아요. 이게 해제가 됐다라면. 그래서 똑같은 논리인데 항상 해제되는 사유는 제가 두 가지 사유가 있다 그랬잖아. 사업이 미시행됐을 때,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을 때, 반대로 사업 시행이 완료가 됐을 때 이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리를 여기서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아니 택지 개발을 하려고 이걸 지정해 놨는데 계속 몇 년이 지나도 택지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럴 거면 뭐하러 유지하느냐. 그거 없애버리겠다. 안 할 거면 없애버리겠다. 그거 싫으면 빨리 하라. 사업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안 할 거면 없애버리겠다. 반대로 사업 시행이 완료가 됐어요. 택지 개발 다 끝나고 집이 다 들어섰어. 사업 완료됐는데 왜 이걸 유지합니까? 그죠? 당연히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해제가 됐다면 이것으로 의지했던 도시지역은 미시행으로 해제가 됐다면 과거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볼까요? 보지 않을까? 환원된 것으로 봐야지. 과거로 되돌려야지. 이걸 유지해서 뭐합니까? 앞으로도 건물이 안 들어서 올 텐데 도시지역으로 유지해서 뭐해? 과거 지역으로 환원돼서 농사짓는 데 써야지. 관리기 세울 필요 저절로 환원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 시행이 완료가 됐다면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야 되지. 사업이 완료됐는데 다 개발 끝났는데 이걸 농림지역으로 돌려서 다시 또 건물 부수고 다시 농사를 이미 건물 끝났는데 이거는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아. 이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개발부 정비부가 가서 개발구역이 해제, 자동 해제가 되든 해제가 의제되든 구역 해제를 하는 효과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구별되는 것만 보시면 되고 해제 효과는 똑같죠. 원리. 그래서 C번의 위의 구역 등이 해제가 된다.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과거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사업 완료로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럼 앞에 거는 미시행을 전제로 하고 뒤에 것은 사업시행 완료로 해제가 됐다면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 그리고 이제 지역의 행위제한이 나옵니다. 자,
자, 여러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하면 세 가지를 얘기하죠. 지역에서 행위 제한하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건축 제한, 지역에서 건축 제한, 어떤 건축을 지을 수 있다 없다, 건축 제한, 그리고 지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크기랑 관련해서 건폐율은 최대 얼마까지, 용적률은 최대 얼마까지, 이 세 가지 행위 제한을 다루고 있는 게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죠. 나중에 지구와 구역에서는 건축 제한밖에 없어요. 이 둘은 없고 여기 세 가지 다 있는데, 이 중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통제하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통제하는 요것이 거의 뭐 매번 나오는 거고, 요거는 드물게 나오는 거고, 조선 이게 이제 당연히 더하죠. 근데 일단 건축 제한하면 이 근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근거를. 그래서 나중에 지구구역에서도 자꾸 근거, 건축 제한 어디에 이 제한하는 게 나와 있는지 자꾸 근거를 하잖아, 그쪽에서도. 근데 여기 근거라면 원칙이, 이 건축 제한의 근거라면은 원칙이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이니까 지금 국계법을 배우고 있죠? 국토계획 및 이와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시면, 국계법 시행령을 보시면 각각의 지역별로, 처세분된 지역별로 무엇을 지을 수 있다 없다가 쫙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디를 봐야 되느냐? 국계법 시행령을 보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못 보는 게 아니고. 지구구역은 또 이거랑 다르지. 대통령령을 보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영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을 봐야 되는, 다른 특별법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이건데, 그럼 여기서 어느 때 특별법을 봐야 되는지 요 근거 정도 살짝 보시고, 그 다음에 영의 내용 중에 일부는 살짝 할 겁니다. 보세요. 양가로 4번에 먼저 건축제한의 근거 별표 하나같이밖에 안 되잖아. 이따 건폐율은 더 많이 해놨단 말이죠, 제가. 건축제한의 근거는 원칙, 대통령령이에요. 즉 국회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봐야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예외를 따로 구별하시되, 우리 박스에 보시면은 어느 지역이든 불문하고 취락지구나, 지구 중에서 취락지구나, 개발진행지구나, 복합용도지구는 0에서 따로 정하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어느 지역이든 불문하고 지역과 상관없이 이 세 가지 지구는 0에서 따로 정한다는 게 있는데, 그 아래 농공단지는 이 농공단지가 역시 어느 지역에 있든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을 정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산업단지 중에서 농공단지만 도시로 의제가 안 됐거든요. 도시로 의제되는 것이면 도시지역의 영향이 제한 따라가면 되지. 근데 이것만 의제가 안 되고 이 산업단지를 정하고 있는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에 가서 보시면 농공단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는 얘기인데, 특히 여기서 문제를 잘은 안 내지만 별표 하나밖에 안 되니까 낸다면 그 다음 것들을 자꾸 바꿔내는 것을 낼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그 밑에 것은 농림지역에 있는 땅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가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 비슷한 법인 농지법, 산지관리법, 조직법이 적용한 것에 따르겠다. 이런 걸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취지가 농림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들이 있고 그 전문적인 땅에 대해서 특별법이 있다라면 그 법의 행위 제한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특별법은 비슷한 법을 찾아보시면 돼. 그 개념에 비슷한 법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전제 조건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농림지역을 가르쳐 드릴 때 농림지역에 들어갈 땅 중에 농에 해당되는 게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림에 해당되는 게 보전산지,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초지는 원래 농지에 속해야 될 건데 초지법이 따로 있어서 초지법 적용받느라고 농지에서 빠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초지도 농지처럼 농업진흥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을 전제로 해서, 농림지역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각각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그 비슷한 법을 따르겠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농지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건데, 농지법에 가서 보시면 농업진흥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진흥구역, 보호구역 나눠서 쫙 나와 있단 말이에요. 농지법에. 그 나와 있는 행위 제한은 그 농업진흥지역이 어느 지역에 있을 때만 농지법을 적용하느냐. 농림지역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만 그 법의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이다 그러면 농지법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예외 아닌 원칙으로 돌아가니까 국계법 대통령령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을 보시면 되는데 그런 취지라고 이게. 농림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5가지 땅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 보존할 땅들이라고. 그럼 어디 들어갈 땅이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들을 생각하시고 거기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비슷한 법을 찾아내시면 된다고. 전제 조건이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공원구역, 아니 공원이니까 개발 못하잖아, 그죠? 개발 못하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서 비슷한 법,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지역에 있으면 적용이 안 되죠. 상수원을 보호하는 구역입니다. 당연히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갈 만한 땅이죠. 근데 이건 수도법에서 정하는 비슷한 법을 찾아내시면 돼요.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과 보호구역도 문화재, 천연기념물 보존할 것들이잖아.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건 문화재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을 해양을 보호하겠다. 해양 보호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해양은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하는 법률을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비슷한 법을 찾아내시는. 자, 그리고 반가로 2번 얘기는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칙인 대통령 영해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게 원래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갖다 놓고 영 펼쳐놓고서 보는 건데 시험 관련해서는 9가지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 9가지를 요약해 놓은 걸 얘기합니다. 9가지를 요약해 놨어. 이건 드물게 나오는데 작년에 여기서 아파트를 참 내서 이거는 원래 틀려도 상관없이 부담 없이 제가 풀라고 하는 건데 작년에는 맞춰야 됐었고 너무 쉬운 걸 물어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쉽게 다시 또 나오리라고는 보장 못해요. 항상 이건 수말이 많은 걸 제가 찍더라도 그냥 느낌 잡아서 찍으라고 해서 9가지만 대충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한번 느낌 잡아보세요. 상식선에서 외우는 게 아니고 외워봤자 이거 그대로 잘 나오지도 않아. 자, 먼저 주택 중에서는 제일 작은 게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건축이 금지되는 곳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 단독주택은 기본적으로 살 집이에요. 웬만한 데는 다 허용이 돼야 돼. 사람 사는 곳이면 단독주택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 금지되는 거 찾는 게 쉽겠죠. 사실 여러분 이것도 법에서 직접 영에서 허용되는 것이 있고 조례에 따라 허용되는 것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세밀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전체 조례까지 통칭해서 그냥 전체적인 느낌이에요. 단독은 웬만한데 허용이 돼야 돼. 단독은 기본적인 살집이니까 안 되는 거 찾는 게 쉽다는 거죠. 이런 건 어디가 안 되느냐? 유통사업과 천연공업이 안 된대. 여기 유통상업과 전용공업 2군데만 단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한 데는 있어야 된다니까. 위험해서 안 돼. 위험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유통상업 위반 유통기능 증진에서 지정한다라고 배웠죠? 그럼 거기에는 물류센터 위주로 들어설 것이고, 그럼 대형 화물차가 주로 이제 막 많이 다니겠네? 거기서 단독주택 지어놓고 그 애들 키우면서 살아가는 거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전원공업 역시 위험해서 안 돼요. 중화공해성업이 들어가잖아. 다 큰 어른들은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와도 애들 키우기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 위험해 보이죠? 애들 키운다면 그 연약한 중화공해성업인데 애들이 성장이 어떻게 위험되고 위험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돼. 물론 정도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제일 값싼 곳, 행위 제일 엄격한 곳이잖아. 돼요. 여기도. 여기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이 적게라도 있는데 단독주택 허용한다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집을 못 짓는다면. 낙엽을 이불 삼아 덮고 잔다. 예?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이런 데서는 이제 뭐 농업인, 어업인 요건 갖추고 제한은 받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건 이 두 군데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다 있어야 되잖아. 자, 아파트. 이건 아파트는 주택지정에서 제일 큰 것이라, 주택지정은 제일 큰 것이라 따로 이렇게 하는 건데, 허용되는 거 찾는 게 쉽지. 주택지정은 제일 큰 것이라 허용되는 거 찾는 게 쉬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자, 주상호 개발, 녹지 비도시가 보전이라고 했잖아. 그럼 녹지 비도시에는 당연히 안 되겠지. 아니, 아파트는 엄청난 개발인데 큰 주택이라 보존할 땅이라고 했잖아. 아예 다 안 돼. 아파트 다 안 돼. 그럼 주상호 중에서 허용될 거야. 근데 세밀히 보시면 허용이 돼요. 주거지역에서도 안 되는 곳은 어디가 안 될까요? 일종 전용? 일종 일반? 안 돼, 여기. 나머지 돼요. 왜 안 됩니까, 여기는? 개념 보시면 된다니까, 개념. 이런 개념 써먹으려고 배웠지, 뭐. 단독주택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 대표격인데, 물론 여기도 단독주택 외에 다중, 다가구, 뭐 이런, 그 연립다세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독주택 중심인데, 공동의 대표격인 아파트마저 들어간다? 이렇게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지, 그러면. 여긴 단독주택 중심이라 못 들어가. 여긴 당연히 되죠. 여긴 또 왜 안 돼? 아파트는 무조건 5개층 이상이 돼야 되잖아. 개념상 못 들어가지. 그래서 주상호 중에서 허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주거지역 중에서도 일종 전용, 일종 일반은 개념상 안 되는 것이고 요거 알면 맞추는 문제가 작년이었죠. 뭐. 작년에 너무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상업에서는 어디가 웬만한 데 허용될 텐데 어디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만 안 돼, 여기만. 지금 이게 단독이 안 되는 걸로 배우셨다라면 제일 작은 단독이 안 된다라면 그보다 더 큰 주택은 당연히 다 안 되죠? 단독이 안 될 정도면 아파트는 당연히 안 되지. 나머지는 돼, 나머지는 돼. 주상복합으로도 충분히 크게 들어갑니다. 공업이다 그러면 일단 요거 안 돼. 그래서 단독 안 되는 곳은 다 나머지도 다 안 된다니까. 여기 안 돼요. 일반? 안 돼. 여기도 안 돼. 여기만 가능해, 여기만. 주거 상업 업무기능 보완, 주거기능 보완. 여기는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단독은 될 수 있지만 아파트는 안 되고 결국 아파트가 허용되는 곳은 느낌 잡아보시라고요. 2종 전용주거, 2, 3종 일반주거, 준주거니까 주거지역 중에서는 1종 전용과 1종 일반이 빠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개념상. 그리고 상업에서는 유통을 제외한 상업지역, 유통 뺀 상업지역은 다 됩니다. 그리고 공업에서는 준공업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안 되잖아. 되는 것만 따져보면. 자, 세 번째는 이제 1종 건생, 2종 건생이 나옵니다. 이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는 제일 작은 게 근린생활시설인데 우리 일종은 우리 생활에 좀 더 필요한 게 1종, 약간 덜 필요한 게 2종, 작은 것 중에서. 그러면 당연히 1종 군생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작은 시설이에요. 다 돼. 조례까지 다 돼.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아까 단독이 안 되는 유통과 전용공업에도 1종 군생이 안 되겠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있는데 소매점, 담배가게 있어야 되고 목욕탕 있어야 다 일종 돼야 돼. 미용실 있어야 머리 깎지. 일종은 가장 필요한 기본이야. 모두 허용돼요. 모두 허용돼. 이 정도 웬만한 데 허용이 다 돼야 돼. 그게 근생 작은 것이니까. 그런데 일종과 달리 이종은 세 군데에서만 안 돼요. 금지되는 곳이 세 군데만 안 돼. 전용주거와 보존녹지, 자연환경 보존지에서 금지가 된다. 여러분 4개 지역 중에서 가장 보존할 필요성이 큰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시지역 전체에서 가장 보존할 필요성이 큰 보존녹지. 4개 지역 중에 여기 도시지역 전체 중에서 여기 이렇게 이 두 군데는 보존할 필요성이 매우 강한 두 군데잖아. 보존할 필요성이 매우 강한 것만큼 이종근생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종근생의 대표적인 게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이런 거잖아. 망가진다고 보는 거야. 여긴 대표적으로 당연히 보존 필요성이 큰 대표적인 곳이 안 되고 여기까지 안 되는 거예요. 전원주거까지 안 된다는 거야. 이종근생은.
전용주거는 이 둘은 그렇게 느낌 잡으면 되고, 이 전용주거는 아주 양호한 주거환경이라, 아주 양호한 주거환경이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주 양호한 주거환경에서 전용주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음식점이 막 들어와서 음식점이 들어오면 막 시끌시끌하면서 음식 냄새 풍기고 잠을 제대로 자겠느냐? 노래 연습장에 들어와서 막 노래하고 하는데 잠이 오겠느냐? 이정근생도 안 될 정도예요. 요 세 군데만 안 돼. 전원주거와 보존녹지, 장애가 보존지역. 특히 전원주거가 안 된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문시설 중에서는 초등학교가 금지되는 곳? 여러분, 초등학교면 기본적인 학교야. 다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 금지되는 거 찾는 게 쉽지. 하나만 금지돼. 어디만? 전원권만. 왜 금지되는지 느낌이 오죠? 글쎄, 단독주택도 금지될 정도로 위험한 곳인데 그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여기서 단체로 태가 새까맣게? 위험해서 안 돼. 여기만 안 돼. 나머지 돼요 다. 여기도 돼. 유통사업도 되고 단독주택과 달리 여기만 안 돼. 여기만. 여기 특히 이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될까요? 안 될까요? 초등학교. 돼야 정상이지. 초등학교에서 큰 초등학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관벽제 전교생 7명 들어보셨죠? 어디 있겠어요 그게? 꼭 섬이 아니라도 여기도 돼. 꼭 섬이 아니라도 욕지에도 있어. 이런 곳. 강원도에도 많아. 지금 현재도. 만약에 여기 초등학교가 안 된다면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가뜩이나 여기서 뭐 도토리 주워가지고 막 이렇게 학자금하고 그러는데 깨구리 잡고 해서 학자금하고 그러는데 유학 가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부에서 돈이 되는 걸 떠나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 여기만 위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자주낸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여기 자연환경 보전 당연히 되지. 상관벽지. 자, 그 다음엔 제가 위락설, 숙박설 정도를 들고 있는데 요거는 왜 건축부에서 제일 많이 통제받는 걸로 유명한 게 위락설, 숙박설이라. 혹시나 해서 이건 허용되는 게 쉽겠죠. 통제를 많이 받는 것이니까. 허용되는 게 찾는 것이요. 대부분 금지되니까. 위락설에 허용되는 것은 상업지역밖에 없어. 위락시설이 고급 술집, 춤에 관련된 거, 도박에 관련된 게 위락시설이라 상업지역에만 허용돼요. 다른 건 다 안 돼. 네 군데 상업지역에만 되고 나머지 다 안 돼. 제일 통제 많이 받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유흥주점 포함해서 위락시설로 생각되는 것들 한번 보세요. 이런 데가 아닌 곳이 있을 수가 있겠나. 여기는 뭐 다 있잖아. 여긴 다. 여긴 중심 상업이라. 상업지역에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 막 그런 위락시설이 있다. 저에게는 그렇게까지 상업지역이 안 돼 보이는데 불법이겠지 뭐 그러면. 하여튼 상업지역에만 허용이 돼. 자, 우리 숙박시설은 상업지역 위락시설처럼 통제받지만 이거보다는 약간 덜해요. 둘이 대표적이지만 그래서 상업지역에는 당연히 허용되고 추가적으로 준공업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정도까지 된다는 점에서 위락시설보다는 조금 나은 거예요. 준공업에 됩니다. 준공업에. 공업에서는 여기도 돼. 위락설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공업에도 아니 숙박은 약간 덜한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저기 출장 갔어. 지방에 출장 갔어. 잠잘 수 있어야 되겠죠? 잠잘 수 있다고 하면 공업 쪽에서는 여기를 개발해야지. 왜? 주거 상업응용 보완이 필요한 것이니까. 상업업무기는 보안. 여기다가 숙박시설을 설치해야지. 그래야 출장 갔을 때 여기서 잠자고 오지. 그 다음에 녹지지역 중에서는 자연녹지역, 관리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 이게 숙박시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숙박시설은 주로 상업지역과 중공업, 주상업지역은 여기 들어가는데 야외에 나갔는데 숙박시설 있는 거 있죠? 어디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누가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그럽니까? 잠잘 수 있는 거 당연히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녹지지역 갔는데 관광지로 개발한다. 어디를 개발하겠어요, 여러분? 자꾸 여기서 확실히 이게 처음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구만. 우리 기존에 했던 거 할 땐 진도 잘 나갔는데 이게 이렇게 시간 까먹을 정도로 대단한 게 아닌데 말이야, 이게. 아니, 녹지지역도 만약에 개발을 한다 그러면
자연 녹지. 주로 이 숙박시설은 여기 아니고 이 녹지 비도시설은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관광지가 가면 잘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게 개발한다는 여기밖에 없죠. 사실 자연 녹지 불가평형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그래서 비록 여기도 4층이야 제한을 받을 뿐이지만 숙박시설이 있어요. 녹지 중에 있다면 여기야 여기. 그것도 다 관광하는 곳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관리지 쪽에서는 여기지 여기 도시기준하는 계획관리죠. 물론 4층이야 제한은 받지만 숙박시설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묘지 관련서 요게 또 묘지 관련설이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묘지 관련설이 나온 적은 없지만 요새 자꾸 묘지 관련설이 부족해서 자꾸 문제니까 우리 묘지 관련설 아까 장사설과 비슷한 것들이죠. 뭐 묘지 관련설 묘지가 됐든 화장시설, 봉안시설 이런 자연장지 이런 거 이걸 주택부 건축부에서 묘지 관련설에 따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묘지 관련설은 요새 자꾸 부족해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상하느라고 요거를 해놓은 건데 주상궁에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주상궁에 집 사람만 많고 이런 것을 묘지 관련설 사람들이 땅값 떨어진다고 싫어해서 정책하는 사람도 못하는 거야. 녹지 비도시 다 돼. 이게 초기에는 주상궁에 안 됐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안 됐어요. 지금은 하도 부족하네 여기도 허용을 해. 물론 조례 가정하는 바에 따라지만 여기는 약간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상궁이 안 되고 녹지 비도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사람을 위한 시설인데 주상궁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땅값 떨어진다고 하도 사람들 싫어해서 녹지 비도시 됩니다. 녹지 관농자잖아 허용되는 곳이. 그리고 4층이야 건축물에 하나에 허용되는 곳 4층이야 제한하는 거 4층이야 요거 일종일반 개념상 저층 일종일반 요건 개념상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거 일종일반이고 녹지와 관리지역 정도예요. 녹지와 관리지역만 4층에 제한 받습니다. 그 얘기는 농림이나 자연환경부에서 4층에 안 한다는 얘기가 되죠? 아니 여기 오히려 여기보다 더 4층, 5층 못 짓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물 자체가 4층이야까지 이제라 통제를 할 필요가 없는 작은 것들이 자체적으로 작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4층까지 지어라 이렇게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예를 들어 주택 중에서도 글쎄 농림이나 자연환경부지역은 농업인 요건 갖춘 그런 주택 정도인데 예를 들어 농사 짓는 건 농업인들이 쓰는 건 농업인 주택이 막 5층, 6층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쓸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리고 건폐율 용도설 개념상 그런 통제 안 해도 여긴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 4층까지 이렇게 통제하는 것은 지역 중에서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개념상 그리고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녹지를 관리한다. 낮은 층수로 제한함으로써 녹지를 관리하겠다. 녹지를 관리하려고 낮은 층수로 제한한다. 일종 일반은 개념상 이 정도. 그리고 제가 거기에 참고해놓고 자연철학지구를 따로 적어놓은 게 지역 중에서는 이렇게 세 군데만 4층에 제한하지만 지구 중에서는 자연취락지구 하나만 4층에 제한을 하기 때문에 지구 중에서는 자연취락지구만 4층에 제한 하나 지구 중에서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하려고 들어간 것이고 자 이제 3호 시간에 이제 3번 참 시간 많이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렸네. 여기서 이 별표 3개짜리를 앞두고 있는데 말이야. 자 우리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용적에 대한 대지면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개념 자체는 뭐 건폐율이라면 대지면적 분의 분모 대지면적에서 어느 정도 건축면적을 확보할 수 있느냐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면적 비율이 건폐율이고 용적률이라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을 얘기하는데 곱하기 100을 해서 이제 100분위로 표시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이 건폐율 최대한도가 지역마다 다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 할 때 이 수식을 쓴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건폐율이 지역별로 용적률이 지어져 있고 대지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로 이런 건축면적이나 연면적 계산한 걸 묻게 되면
당연히 건축 면적을 구하라. 대지면적 곱하기 건폐율을. 연면적을 구하라. 대지면적 곱하기 용적률을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 쓰는 건데 이 뜻 자체는 건축부에 나온다 그랬죠? 만약에 거기 제가 그런 것도 그 수식으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밑에 건폐율 밑에 최대 건축 가능한 층수가 나와 있는데 최대 건축 가능한 층수를 혹시 구한다면 최대 건축 가능한 층수는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눠주면 돼요. 건폐율분의 용적률.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을 만약에 400%로 적용해서 짓는다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얼마 지어지겠어요? 8층까지 지을 수 있지. 50%로 해서 이렇게 짓는다면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눠주면 최대 건축한 층수는 나옵니다. 그런 것도 살짝 표시를 해놨고 자, 주로 박스에 해당되는 거 2번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 원칙인데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조를 정한다. 우리 최대 한도는 법에서 정하고 법 밑에 있는 대통령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조례로 최대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 3단계로 정하는데 이 법령이 시험법이지. 조례는 직접 찾아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할 때 자, 우리 이 그림 속에다 제가 표시해놨던 거 작년에만 이게 직접 안 나오고 예외 동그라미 3번 예외에서 나왔지. 한 번 작년에만 동그라미 3번에서 나왔지. 계속 다 동그라미 2번 갖고 내는 거예요. 작년에 3번이 나왔다고 해서 2번 무시하시면 안 돼. 결국 정통판에 2번 하는 거예요. 3번은 뭐. 응? 자, 요거는 그런데 이제 옛날 했던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요거는 기억날 거예요. 그죠? 아까보다 훨씬 쉽게. 자, 먼저 제가 요거 건폐율 연주를 할 때 일단 전제 조건 두 가지. 근린과 유통의 크기 순서 바뀐다. 우리 아까 봤듯이 크기 순서 전제 조건 하나. 또 하나가 항상 같은 크기로 움직이는 전제 조건 있잖아. 같은 크기인가. 자, 우리 보존을 딱 녹지 비도 지역 중에서도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여기에 준하는 보존관리, 농림지역과 여기에 준하는 생산관리, 요 보생, 농자 네 가지는 건폐율 중에서도 항상 같은 크기고 녹지는 제가 세모표시라는 게 건폐율에서 같은 크기로 움직이는 것은 녹지가 추가되어 있죠. 녹지에다가 보생, 농자 5가지가 같은 크기다. 근데 용적률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용적률의 같은 크기인 것은 보생, 농자 4가지만 같은 크기가 되겠습니다. 보생, 농자는 다 똑같잖아. 녹지가 껴있느냐 아니냐 이건데 최소의 같은 크기인 걸 정확히 아시는. 자, 이제 법에 의한 한도 영의한 3번. 법에 의한 한도는 숫자 정확하게 영의한 건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자, 노란색으로 건폐율부터 한다면 법에 의한 건폐율에 의한 숫자는 20, 40, 70, 90% 중에 하나다. 2, 4 친구 중에 하나다. 건폐율이 100을 넘을 수는 없고. 24침센터 전화번호 24친구 중에 하나고 제일 높은 90%짜리 제일 낮은 거 20, 나머지 생각하시면 되고. 24친구 중에서 자, 법에 의한 분류 제일 비싼 게 이 중에서 뭐예요? 상업지역이 제일 비싸니까 상업지역의 건폐율 한도가 90%가 최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제일 낮은 게 20%인데 그것은 녹지, 보생, 농자 5가지가 같은 크기니까 요게 제일 낮은데 같은 크기 5가지니까 지금 체크한 녹지, 보생, 농자 노란색으로 체크한 것이 20% 이하. 제일 낮은 20%가 돼요. 그러면 보존할 땅 중에서 혼자 남는 게 계획관리라 요것이 2, 4의 40이 될 것이고 보존할 개발할 땅 중에서 이제 혼자 남는 게 주거와 공업이 남죠? 요것이 71밖에 안 남아있네. 2, 4 친구 완성. 2, 4 친구 중에서 상업이 제일 비싼 90. 제일 낮은 20%짜리는 녹지, 보생, 농자 5가지가 20이요. 보존을 통해서 혼자 남은 계획관리가 40. 그리고 개발을 통해서 남은 주거공업이 70. 2, 4 친구 완성. 0까지 고려해서 0에서 세분해서 물어본다. 그래도 간단한 게. 주상 2군데서만 달라지기 때문에 간단하다는 거예요. 요 아래는 법령 똑같으니까. 요거 70을 알았던 요거 나눠지더라도 다 건폐율은 다 70, 70, 요거 다 20, 20, 20이고 여기서만 달라지는데 주거지역이 최대치 70이라면 이 최대치 70을 받는 것은 제일 비싼 준주거가 70 받을 수밖에 없고 주거지역은 제일 비싼 곳이니까 이것이 위로 가면서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일반이 60이요. 전용이 50으로 70에서부터 60, 50, 10씩 줄어드는데
아이고 이걸 또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더 정성껏 쓰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분은 안 보네 여기를. 책을 볼 게 아니고 이 그림대로 보셔야 돼요. 이 그림대로. 책도 제가 하는 거지만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림대로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것도 잘 써는 거예요 지금. 70, 60, 50인데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느낌을 잡으시라고. 어떻게 하나로 다 외워요. 그런데 일반이 60인데 3종 일반은 따로 요거 50이라 특이해서 요거를 많이 물었단 말이에요. 왜 특이하냐. 오히려 이게 더 비싼 곳인데 용적률은 확실히 일반 셋 중에서는 제일 비싸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것만큼 내부 공지는 더 확보하는 거예요. 건폐는 우리가 낮아 그래서. 그대로 이건 60이고 그대로 이건 50이 되는 거예요. 이거 70에서 60, 50 줄어드는데 3종 일반은 따로 50이다. 상업적이 90이라면 이 중심이 제일 비싼 중심이 당연히 90을 받을 것이고 줄어드는데 일반이 80이 돼야 되고 처음 순서 바뀌어서 이게 처음 전화가 와서 왜 막 용감하듯이 나중에 혼나고 들어가지만 그래서 처음 바뀌어서 겁없이 일반이랑 맘먹고 용준에서는 확실히 밑에 들어가죠. 처음 건필해서 처음이라 80, 그 다음에 70 이런 스토리로 기억하시라 했어요. 그럼 이거 법령 아래 똑같으니까 요거 놓고 시에 끝. 이게 건필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몇 번 처음 하시면 몇 번 반복해야 돼 이거를. 용적률은 법의 한도가 제일 낮은 거 80 기억하시고 제일 높은 거 1500 이건 어떻게 외울 수도 없어. 따로 기억하시고 80, 1500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100, 400, 500 145 합이 1000이라고 했잖아. 14 더해서 5 80, 1500, 145 제일 비싼 1500짜리가 당연히 상업지역이 제일 비싼 곳이니까 1500%가 돼야 되고 한도 제일 낮은 80%짜리는 보생농자 여기 체크한 거 보생농자 네 가지 지금 체크한 것만 제일 낮은 80이 될 것이고 이렇게 제일 높은 1500짜리 제일 낮은 80%짜리 보생농자 네 가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보존할 땅 중에서 이제는 보생농자만 빠져나갔으니까 녹지랑 계획관리 둘이 남는데 당연히 145 중에서 이것이 제일 작은 100이 돼야 정상이지. 이게 100이 돼야 정상이지. 그럼 400, 500이 남는데 개발할 때에서 이제 주거와 공업이 나오니까 주거가 좀 더 비싸다 그랬죠. 공업지역보다. 요게 500이 되고 공업이 400. 이거부터 완성을 해놔야 돼. 이거부터.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상업지역이 1500 제일 비싼 곳이라 제일 낮은 80%짜리는 보생농자 4가지만 80이요. 이제 145가 남는데 보존할 때에서 녹지랑 계획관리가 제일 낮은 100. 그 다음에 주거 공업 중에서 주거가 좀 더 비싸니까 이것이 500. 공업이 400. 자 이제 크기 순서, 영해양 크기 순서 법에 한 숫자는 최소 알아야 되고 영해양을 묻더라도 영해한 것은 최소 최대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더 복잡하지만 이 복잡한 숫자를 직접 물으자고 한 번 더 없고 크기 순서를 큰 거에서부터 낮은 순 아니면 반대로 낮은 거에서 높은 순 이런 식으로 묻는 걸 물었기 때문에 편의상 제가 크기를 표현하고 최대치 크기만 편의상 쓰지만 기억하셔도 되고 안 좋아도 되고 순서는 기억하셔야 돼. 높은 거에서부터는 순서를. 자, 편의상 쓰긴 씁니다. 그런데 이거 중심 상육이 제일 크겠죠? 큰 순서부터 하면 1500까지 보이는 중심 상육이 제일 크고 단위가 커서 200씩 줄어들어요. 1300까지 보이는 일반, 그 다음에 확실히 1100까지 보이는 근린, 그 다음에 900까지 보이는 근린이 그 다음 순서가 되고 그 다음엔 500이 큰 거니까 500을 받는 게 준주거가 될 거 아닙니까? 400을 받는 건 준공업이 되겠죠. 가장 비싼 곳이니까. 그래서 중심 일반 유통 근린 다음에 그 다음에 큰 것은 500을 받는 준주거 그 다음 그 위로 가면서 줄어든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준주거 다음에 큰 것은 같은 준씨 형제 준주거 다음에 큰 것은 준공업이 그 다음 크기로 내려온다. 100 차이밖에 안 나니까 요거 다음에 큰 거는 중공업으로 내려왔어. 동생부로 지방으로 내려왔어. 내려오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려오는 입장에서 지방에서 볼 일 다 보고 위에 올라가서 처리 안 했던 일을 쭉 본다. 이 느낌으로 보시라 그랬잖아. 400, 350, 300. 이 숫자 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3자와 여기 3 똑같아. 둘을 구별도 안 해. 그래서 250, 200, 150, 100 이렇게 50이 줄어들고 이 순서로 지금까지 충분했다는 것이. 물론 녹지가 100인데 이건 나눠지면 보존 녹지만 가장 보존할 필요가 커서 80이고 그대로 100이 되고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일 낮은 80%짜리 보생 농자에다가 0까지 낮은 보존 녹지가 제일 낮은 80%짜리 5가지지. 근데 사실 이 순서만 해도 이걸로 거의 다 끝났다고. 이 순서가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했던 거, 그죠? 이렇게 했던 거. 자.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준주거, 중고로 내려와서 일반고, 전용고 해결하고 위에 가서 3.1부터 쭉 줄어드는 요 순서만 기억하셔도 돼. 숫자 몰라도, 여기는 숫자 몰라도. 근데 이걸 알아야지 이것도 이 손짓도 할 수 있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보셔야 돼. 이렇게. 아, 시간이 참 왜 이래 이거. 지금은 최종 이론 완성이고 다음 달에 또 이걸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말이야, 오늘 원래 반가로 5번까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하니까 벌써 이 2시가. 양가로 3번, 동그라미 3번 특례도 살짝 해드리고 반가로 5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한 7분 정도가 부족해서 안 되겠네. 7분.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이따가 저 밀렸던 거 특강도 해야 되잖아, 3시부터. 특강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2시 10분까지 할까요, 그냥? 네. 아이고, 전화해보면 좋지 뭐. 자, 우리 3번. 이거 원래는 넣어놓고 안 해도 됐던 건데 이게 한 번 딱 나왔던 거예요. 이게 특례까지 지금 살짝 보십시다. 다음의 지역 안에서의 기준은 건폐율 80%, 용적률 200% 이하에서 0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권시권 조례를 따로 정하는 특례예요. 지역에 상관없이 따로 정하는 특례인데, 따로 정할 때 건폐율은 최대 80%, 용적률은 최대 200%에서 정하라는 건데, A번에 바로 건폐율을 80%에서 따로 정하는 특례가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건폐율을 80%에서 정하기를. 제가 그걸 보시면 요것이 80% 이하 중에서도 4, 6, 7, 8 40, 60, 70, 80, 4, 6, 7, 8 그런데 여기 40에서도 수산자원 보기 수를 좀 까맣게 해놓고 개발진흥지구 개 이렇게 해놨는데 이 개발진흥지구에서도 이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것만 여기 40% 이하짜리지, 이것도 혹시 개발진흥지구가 그 표시에 자연녹지 지역에 있다라면은 제일 작은 30% 이하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4, 6, 7, 8 해놓고 4 해놓은 것은 지금 외우는 편의상 이렇게 해놓은 건데, 만약에 개발진흥지구지만 자연녹지 도시지역 중에 자연녹지 있는 개발진흥지구다 그러면은 30%가 최대치가 돼. 더 작아, 30%.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제 비도시의 개발진흥지구가 40%라는 거고, 자연공원에서 자를 땄죠. 그리고 취락지구에서 취를 땄단 말이야. 이게 60% 이하예요. 이것도 집단 취락지구는 개특법 따로 정하니까 이게 아유 참 피곤하지.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왜 이런 걸 냈는지 몰라. 그래서 취락지구가 보통의 녹지나 비도시에 되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리고 농공단지가 70이고요. 공업지역에 있는 나머지 산업단지,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준산업단지까지가 80이 돼요. 에이구, 자 요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요걸 굳이 한다라면 어쩔 수 없어. 이거 그 전에 하다가 하도 안 나와서 안 했던 건데 작년에 이게 나왔던 거잖아. 계속 안 나오다가 처음으로. 지금 써놓은 것만 하면 (80% 이하에서 따로 정하기를) 80%에서 따로 정하기를 다시 나눠서 4, 6, 7, 8 이렇게 나눠서, 근데 간단했는데 여기 개발진흥지역에서 자연녹지에 해당하는 건 다시 30%또 따로, 자꾸 이게 쓸데없이 막 바뀌어서 그래요. 근데 일단 요것만 놓고 보면은 거기서 이제 크게 순서를 제일 낮은 거 이거 그런 거를 묻는 문제였는데 작년에 두 문자를 딴 거예요. 숙계. 암기 말고 숙계. 숙계. 숫자가 자치한데 어디에서? 농촌에서. 좀 불쌍한 숙계죠? 짝이 없어갖고 그새 숙계가 혼자 자취를 하는데 농촌에서 그것도 얼마나 숙계가 자취하는데 농촌에서. 산업단지에서는 당연히 농공단지가 제일 떨어지니까 나머지 산업단지는 당연히 더 높아야죠. 이 4, 6, 7, 8 순서로 해놓고 제일 높은 게 나머지 산업단지, 그보다 떨어지는 게 농공단지가 되고, 그보다 떨어지는 게 자취, 숙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 땀은 굳이 뭐 그렇게 하죠. 아니면 구하래. 용적률 아이 적어놨어 그냥. 이것도 뭐 다시 또 한 단계씩 밀려서 아이고. 글쎄 다음에 여유 같으면 되면 모를까. 일단 정해놓은 A번만 일단 해두시고. 자, 반가로 4번 쉬운 얘기지 이거는. 자, 여러분 요거는 우리 이거 했던 거잖아. 이것도 오히려 이건 많이 나왔던 거지. 자, 원래 어느 지역이 딱 나와 있어야
거기에 맞는 우리배의 어떤 행위제한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도관농지 중에 하나로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렇다고 행위제한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긴 하는데 이 4개 지역 중에 어느 행위제한을 끌어다 쓴다라고 했습니까? 이거 일단 막아놓고 보자는 원리. 일단 막아놓고 봐야 돼요. 일단 개발시켜주면 안 돼. 일단 막아놓고 봤다가 나중에 용도지역 지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풀어주면 되거든요. 만약에 도시지역 행위제한을 정해서 잔뜩 개발시켜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 어떡할 거야? 다시 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4개 지역 중 하나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엔 도시지역까지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세분이 안 돼 있다라면 똑같은 논리예요. 보존 녹지에 대한 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중에서는 제일 싼 게 보존 녹지라. 관리지역까지 지정이 됐는데 세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보존 관리에 대한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그 얘기에 그 얘기. 대상 지역이 용도 지역이 미지정이 됐다. 사계적으로 지정이 안 됐다.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이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을 미세분된 도시 지역이면 보존 녹지 지역을 미세분된 관리 지역이면 관리 지역인데 세분이 안 돼 있다. 보존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지막 5번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의 배제. 도시지역에만 적용이 안 되는 두 가지 규정이 존재해요. 도시지역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비도시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데 1번의 도로법 40조 접도구역에서 행위제한을 얘기합니다. 조문 수 몰라도 접도구역에서 행위제한이에요. 제가 접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가 있을 때 도로에 접하는 일정한 땅을 접도구역이라고 한다 그랬죠? 접도구역. 접할 접자, 도로 접자. 도로에 접하는 일정한 땅.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만약에 도로에 접하는 일정한 땅을 건물 못 짓게 통제하고 싶다라면은 접도구역 지정해서 그런 건물 못 짓게 통제하면 돼. 이게 접도구역제입니다. 이거는 도시지역에서는 왜 적용이 안 되느냐? 도시지역에는 도로 옆에 있는 땅이 훨씬 비싼 땅인데 이거를 공익을 위해서 아예 건물을 못 짓게 접도구역을 지정한다? 사익의 침해가 너무 커서 이건 안 된다 그랬어요. 제한할 때는 공사익의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적용이 안 되고 관농자 비도시에만 필요하면 이걸 지정해서 건물 못 짓게 통제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시골에 가야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접도구역 팻말이 나오는데 그걸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도시지역은 적용이 안 되는. 두 번째, 농지법 농취증 발급 규정을 얘기합니다. 안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사지을 사람이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질 때 쓰라는 그 취지 때문인데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라 농사지을 사람이 왜 취득합니까? 개발할 사람이 취득해서 개발해야지. 그래서 여기는 농취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사지을 사람이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 예외는 있죠. 도시지역이지만 녹지지역이라면 보존할 땅이고 이 녹지지역인 농지 중에서도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개발이 될 텐데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 농사짓기 좋은 땅이지. 농민이 취득해야지. 그때는 농취증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농지증 8조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도시적인 농지를 거래할 때는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때도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라면은 순수 농사짓기 좋은 농지니까 그러하지 않아도 다시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때는 농지증 발급받아야 취득하는 예외가 되겠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